회사 생활 35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버텼다.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그리고 10년 전 작은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서 생긴 운도 있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퇴직금까지 합치면 6억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애들은 다 컸다. 큰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아들은 취업해서 인천에서 산다. 아내와 단둘이 은퇴 후 매일 집에서 마주보니 어색하기만 하다. 평생 회사에서 일만 하다 보니 막상 할 게 없더라. 아내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 여보,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나 답답해 죽겠어. 괜히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주변 친구들이 한마디씩 보탠다. 야, 요즘엔 건물 하나 사놔야 돼. 임대 수익 쏠쏠하대. 수도권이면 금방 빠진다더라. 카페에서 모이면 다들 건물 이야기가 화제다. 나는 살짝 부러웠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퇴직하자마자 수원에 상가 건물 샀는데 월세로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온다고 자랑했다. 나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부동산 어플도 깔고 여기저기 매물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내는 불안해했다. 여보, 그 돈 다 날리면 우리 노후는 뭐로 살아? 괜찮아. 건물 사서 임대 내놓으면 금방 나간대. 나도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어느 날 경기도에 위치한 신축 원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7억. 은행 대출만 4억이지만 계산해보니 월세만 받아도 대출 이자, 원금 갚고도 남는다는 부동산의 설명. 사진으로 보니 깨끗하고 역에서 도보 8분 거리, 바로 앞에 대학교도 있었다. 결국 결심했다. 아내와 며칠 밤을 고민하다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이거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대출 상담받고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건물주가 되었다. 아내는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은근히 들떴다. 평생 누군가에게 월세 내던 내가 이제는 월세를 받는 입장이라니. 새 출발, 새 희망, 내 인생 이막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 건물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 마무리까지 끝냈다. 마음이 들떴다. 이제 곧 월세 세입자들이 쭉쭉 들어오겠지. 나는 건물 관리업체에도 맡기고 입주자를 위한 공고도 냈다. 입주 문의가 오길 기다리며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다. 겨우 한 명, 계약이 성사돼 방 하나의 세입자가 들어왔다. 나는 마음을 놓았다. 이제 시작이야. 곧 다른 방도 채워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임대업자는 슬쩍 말했다. 요즘 학생들도 원룸보단 신축 오피스텔 선호하고요. 근처에 새로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 임대도 많아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계약이 미뤄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수도권이면 금방 임대 나간다더니 이 동네가 왜 이리 조용하지? 친구들에겐 괜히 허세를 부렸다. 이번 달은 공실 좀 있지만 곧 다 찰 거야. 하지만 아내 앞에선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여보, 이거 괜히 샀나 봐. 한두 달은 원래 공실 있다더니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 아내는 애써 위로했다. 당신 아직 얼마 안 됐잖아. 기다려봐.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입주자 없는 건물에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내 미래도 마음도 점점 어두워졌다. 내 인생 이막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공실은 생각보다 길었다. 2달, 3달. 방마다 붙은 임대문의 종이는 바람에 흩날리고 내 통장 잔고도 바람 빠지듯 줄어들었다. 매달 180만 원에 가까운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다. 건물 취득세, 관리비, 청소비, 수도세. 세입자라도 있으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하루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이번 달 이자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모른다. 전화기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다. 야, 수도권에 투자했는데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다.
원래 다 이런 거지. 친구들은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쟤 너무 무리한 거 아냐? 그런 표정이 역력했다. 아내도 점점 말을 아꼈다. 처음엔 괜찮아, 조금만 참자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어? 라고 물었다. 가끔은 자책했다. 내가 너무 섣불렀나? 다른 사람들은 월세로 돈 번다던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은행 어플을 열어볼 때마다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다. 집에 있는 돈도 퇴직금도 이 건물에 다 넣었는데 왜 내 손에 남는 건 허탈함과 불안함뿐일까? 밖에선 남들처럼 투자 성공했다는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매일 아침 비어있는 건물 주차장만 바라보며 막막한 내일을 걱정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다. 아내는 아침마다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나는 괜히 짜증을 냈다. 걱정하지 마. 곧 들어올 거야. 은행 이자도 관리비도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사실 나도 안다. 이번 달만 넘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큰딸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딸은 전화로 아빠, 엄마 잘 계시지? 물어오고 나는 괜히 힘을 내는 척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아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했다. 가끔 거실에서 아내가 몰래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본다. 이번 달 생활비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네. 나는 못 들은 척 TV 볼륨을 조금 더 높인다. 밤엔 잠이 오지 않는다. 인터넷에 공실 임대 수도권 상가 검색을 반복한다. 어느 게시글엔 요즘 다 어렵다. 언젠간 나간다. 또 다른 곳엔 공실 장기화시 경매 고려해야. 별의별 불길한 얘기들이 가득하다. 언젠가부터 아내와 말수도 줄었다. 밥 먹으면서도 한숨만 나온다. 나는 괜히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거나 현관 밖으로 나가 건물 주위를 서성인다. 가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여기 아직 방 안 찼어요? 라고 물을 때면 나는 억지로 웃으며 이 동네가 요즘 좀 그렇죠 뭐 라고 대답한다. 내가 만든 결정, 내가 책임져야 할 짐. 하지만 가족 모두가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남 얘기가 아니란 걸 점점 실감하게 된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이자 미납 2일 이내 입금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기를 붙들고 내가 가진 적금 예금, 심지어 옛날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이리저리 끌어모아 이자부터 입금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간 언젠가 한계가 올 게 뻔했다. 아버님, 혹시 이 건물 담보로 추가 대출 필요하신가요? 은행 직원의 말에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대출이야 이미 꽉 찼죠. 통장에는 퇴직금도 그동안의 여유자금도 이미 바닥이 보였다. 그런데도 임차인 문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밤이면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번 달 이자 180만원, 관리비 30만원, 전기료 수도료 합쳐 10만원. 수입은 0원. 아내는 점점 더 말을 잃었다. 잠든 줄 알았던 그녀가 밤새 뒤척이는 걸 나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 나는 거실에서 신문지를 펴놓고 지역 부동산 광고를 봤다. 역세권 신축 원룸, 즉시 임대 가능. 수익률 7% 보장, 공실 걱정 끝. 과거엔 이런 문구에 속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 한때는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거야. 스스로 위로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였다. 가끔 친구들이 너 아직도 공실이야? 물으면 괜히 화를 내고 싶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티 내고 싶지 않아. 허세도 부리지 않았다. 딸에게서 카톡이 와도 그냥 응, 잘 지낸다. 단답만 보냈다. 나는 점점 내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단 걸 뼈저리게 실감했다. 밤에 거울을 보면 늘어난 주름, 흰머리, 지쳐 보이는 내 얼굴만 남았다. 이대로라면 진짜로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내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공실은 계속됐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다. 한 해가 휙 지나가도 임대 문의는 손에 꼽았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와서 방을 구경했다. 깔끔하고 위치도 괜찮네요. 근데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말만 남기고 떠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고개를 저었다. 경기도도 공실 많아요. 다들 매물 내놓고 울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어도 아내와 나눈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늘은 뭐 해요? 그냥 집에 있지 뭐. 예전엔 손주가 오면 웃음소리가 넘쳤던 집이 이젠 쓸쓸하고 조용했다. 은행 계좌엔 마이너스 잔고만 남았다.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다. 가끔 마트에서 아내가 이거 너무 비싸다며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내려놓을 때면 내 마음도 같이 내려앉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남들 다 한다는 건물 투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TV를 켜면 투자 성공,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속이 뒤집혔다. 나는 TV를 꺼버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동네 사람들도 예전처럼 건물주 부럽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월세 내놓은 집들 안 나가서 난리라더라. 이런 말만 들려왔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한숨만 길게 내뱉었다. 한때는 꿈이었던 인생 이막이 이제는 무거운 짐, 끝없는 후회로 변해 있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건물 1층, 2층, 3층. 불 꺼진 창문들만 바라보면 마음이 얼어붙는다.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여기 방 안 찼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 아내는 예전과 달리 말수가 더 줄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눈도 잘 안 마주쳤다. 하루는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아빠, 요즘 건강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별일 없어. 딸은 눈치를 챘는지 아내를 조용히 불러내 한참을 얘기했다. 저녁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작게 말했다. 딸이 생활비 어렵냐고 물어봤어. 혹시 도와줄까 싶어서. 근데 나는 차마 말 못하겠더라. 나는 괜히 소리쳤다. 됐어, 우리가 무슨 거지야? 이 상황 나만 참으면 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둘 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한때는 웃음이 넘치던 집이 이젠 긴장과 불안만 맴돈다. 아내가 가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나는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는 점점 벽을 쌓았다. 공실 걱정, 이자 압박, 가족과의 거리감까지 내 어깨 위에 점점 무겁게 쌓여갔다. 내가 더 버텨야 한다.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해도 내 마음은 자꾸만 무너져 내렸다. 공실은 여전히 계속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오로지 언제 임차인 한 명이라도 들어올까? 이 걱정뿐이었으니까. 아내는 집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다. 내가 한숨을 쉬면 애써 못 들은 척한다. 은행 대출 이자는 마치 시한폭탄 같았다. 하루하루 입금 기한이 다가오면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은행 앱을 열고 통장 잔고를 보며 어떻게든 한 달만 더 버티자 스스로를 달랬다. 주변 부동산 상황도 더 나빠졌다. 근처 건물들에도 임대문의, 급매,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 동네 부동산 중개사는 요즘 진짜 답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월세 수요가 거의 끊겼다니까요. 라고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며 불 꺼진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문득 문 손잡이에 쌓인 먼지, 쓰레기 하나 없는 복도가 이 건물이 진짜 빈집이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하게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는 투자로 성공했다고, 누군가는 한탕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시대가 잘못된 걸까? 끝없는 자기 반복만 이어진다. 가끔 아내가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작게 묻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슬픔도 분노도 남 탓도 다 소용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서 있는 기분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변하는 건 없다.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켜도 임대문이 없음. 빨간 글씨만 늘어난다. 나는 가끔 밤에 혼자 산책을 나간다. 동네는 어두웠고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다. 주변에 같은 처지의 중년 남자들이 작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뉴스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공급 과잉,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 이런 기사가 나온다. 내 얘긴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여보, 이자 날짜 또 다가와. 나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낸다. 생활비는 계속 줄였다. 외식을 줄이고 생필품도 꼭 필요한 것만 샀다. 아내는 예전처럼 조그마한 소원을 말하지 않는다. 여행 가자는 말도, 옷 한 벌 사자는 말도 이제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딸은 가끔 전화로 아빠, 우리 집 와서 며칠 쉬다 가요 라며 애써 밝게 말하지만 나는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늘 바쁘다, 괜찮다, 둘러댄다. 아들은 아예 연락도 뜸하다. 밤에 불 꺼진 건물 주차장에서 나는 가끔 하늘을 본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남들 다 된다는 임대사업,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자책과 후회가 가슴에 내려앉는다.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우리 아직 같이 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짓는다. 하지만 이 슬픔과 불안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최후 통첩 같은 전화가 왔다. 고객님, 원금 상환이 너무 오래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체가 더 길어지면 추가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실감했다. 아내와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진짜 이대로 가다간 집도 노후도 다 날릴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난 그냥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건물 금매와 경매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매물로 내놓으려는데 가격을 좀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개사는 요즘 매수자도 없어서 가격을 확 낮춰야 관심을 가져요. 라는 차가운 답만 남겼다. 하루하루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날짜를 세며 지냈다. 나는 은행 잔고, 이자 납입일, 공실기간을 메모지에 적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밤마다 조용히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체온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다. 가끔은 미련하게 기적을 기대하기도 했다. 혹시 내일 임차인 문의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런 작은 희망에 스스로를 속여가며 오늘도 버텼다. 마지막 남은 퇴직금 통장에 이제는 0이 찍혔다. 나는 벽에 기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 하지만 그 무거운 현실 속에서 아직도 내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었다. 금매로 내놓은 지 몇 달이 지났다. 가격은 처음 7억에서 6억, 5억까지 내렸다.
그래도 연락은 거의 없었다. 한 번은 중년 부부가 건물을 보러 왔다. 위치는 괜찮은데 공실이 너무 오래라. 우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졌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이자 납부 일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했다. 은행 직원도 부동산 중개인도 이젠 나와의 대화에 무덤덤해졌다. 하루는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혹시 경매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제야 현실을 인정했다. 아마 우리가 받는 돈도 거의 없을 거야.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은 점점 정적이 깊어졌다. 나는 예전처럼 밥맛도 없고 밤엔 잠도 오지 않았다. 가끔 이 모든 게 내 잘못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도 아내는 매일 내 옆에 있었다. 여보, 힘내.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희망과 절망이 짧은 파도처럼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일이 오면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는 겁이 난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결국 은행에서 마지막 통지가 도착했다. 이자 및 원금 장기 연체로 인해 경매 절차가 개시됩니다. 나는 벽에 붙어있던 건물 등기증을 떼어냈다. 한때는 내 이름이 자랑스러웠던 그 종이 이젠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건물은 순식간에 헐값에 넘어갔다. 은행 대출을 갚고 나니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와 나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이제 더는 건물주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다시 돌아왔다. 이사하는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있으니까.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 건강만 잃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내 곁에 남은 사람이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예전엔 몰랐다. 밤마다 가끔은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건물에만 욕심내지 않았다면, 조금 더 소박하게 살았다면 우리 인생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도 조금씩 희미해진다. 우리가 꿈꾼 멋진 노후는 사라졌지만 매일 아침 아내와 따뜻한 밥을 먹고 소소하게 산책을 나가며 작은 행복을 느낀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 나이에 새삼 배웠다. 모든 걸 잃어도 그래도 남는 건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 그리고 내일을 버틸 용기였다.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며